그러면 저희 섹터가 왜 안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박재경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자료는 터널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저희 섹터가 계속 수익률이 연이어서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에는 이제 시장을 크게 상회했던 데 반해서 21년도, 22년도에 이제 시장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사실 양호한 수익률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바이오텍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글로벌 바이오텍도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텍의 글로벌 동향을 이제 확인할 때는 XBI라는 동일 비중 ETF를 좀 참고를 하는데, 이 XBI 수익률이 지금 21년 이후로 연이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21년 이후에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섹터가 왜 안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최근 이제 금리 인상기로 저희가 들어섰는데, 금리 인상기는 필연적으로 할인율의 상승을 동반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 신약 후보물질 전반의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조금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저희 국내 개별 기업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R&D 성과를 연이어서 좀 발표를 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대두되는 이슈인데,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 조금 어려워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 투심을 조금 안 좋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프는 지금 코스닥 신규 상장 업종별 현황인데, 사실 저희 바이오, 이 회색 검은색이 바이오인데요. 사실 바이오가 비바이오보다 계속 많은 형태를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좀 역전이 됐고, 이제 비바이오가 바이오보다 많이 상장이 되는 최근에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조금 기대주들이 많이 고꾸라지는 상장 예심이나 기평에서 고꾸라지는 지금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정책적인 변화, 이제 원래는 이제 성장 산업이 저희가 바이오에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에 2차 전지나 AI, NFT 이런 산업들도 이제 부상을 하면서 조금 분산되는 영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바이오들의 자금 조달을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일단 보는데,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일단은 매크로 이슈가 조금 해소가 돼서 성장주가 반등하는 구간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좀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라이선스 아웃이나 M&A 딜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활발하게 가야 이제 글로벌 바이오 센티도 개선되고, XBI ETF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좋지 않은 성과를 너무 연달아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유의미한 R&D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국내 바이오 투자 센티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미한 R&D 성과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랑은 다른 형태의 SI 투자라든지 라이선스 아웃 딜도 이제는 최근엔 저희가 계약금을 조금 중시 보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제 계약금이 500억 원 이상 되는 좀 큰 라이선스 아웃 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이제 국산 글로벌 신약이 출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좀 유의미한 R&D 성과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M&A 관련해서 좀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를 드리면, 이제 제가 작년 자료에도 말씀드렸는데 빅파마들이 현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빅파마들 현금이랑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을 합산한 금액의 추이인데, 화이자나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현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매출액이 작년 367억 달러를 팔면서 이제 현금이 급증했고, 노바티스는 로슈 지분을 200억 달러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현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은 이제 과거 길리어드의 사례처럼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한 M&A를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기대를 했었었는데, 뭔가 바이오텍에 대한 쇼핑을 할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밝히는 입장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화이자나 노바티스의 컨퍼런스 콜, 그리고 R&D 데이 이런 데서 이제 캐피탈 얼로케이션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들이 답변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평가 기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일단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딜의 성공 확률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노바티스 역시도 대규모 딜은 일단 선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 대규모의 기준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과거 발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10빌리언 정도의 딜은 선호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금이 많아졌다고 해서 평가 기준에 변화는 없다, 이런 걸 좀 반복적으로 밝히면서 약간은 급하지 않다는 조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 지금 제약바이오가 저희가 지금 터널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인들, 매크로나 빅파마의 딜, R&D 성과, 이런 것들이 사실 단기간에 급격하게 해소될 수 있는 이슈들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내러티브로 저희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신약 개발 비즈니스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러티브가 필수적이고요. 이유는 신약 개발은 저희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성공 확률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낮고, 대신 승인 이후에는 이제 강력한 독점권을 기반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격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신약 개발 비즈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말했던 내러티브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게 좀 많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을 매년 업데이트가 이제 돼서 나오는데, 임상 1상 후보 물질이 승인까지 받는 확률이 8%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저는 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평균이고, 사실 빅파마들은 20%대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8%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비현실적인 내러티브가 좀 많다는 생각이고, 이런 건 제가 생각하는 좀 비현실적인 내러티브의 예시들인데, 조금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현실성을 고려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부분은 내러티브뿐 아니라 회사의 퀄리티를 봐야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퀄리티를 그러면 왜 봐야 되느냐? 근데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 비즈니스의 특수성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신약 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규제가 많이 이제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저는 이런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텍은 딥테크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딥테크라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학적 발견이나 의미 있는 엔지니어링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기술 기업을 의미하는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딥테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저는 이제 바이오텍도 딥테크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왜 퀄리티를 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딥테크의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개발되고, 당연히 개발에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신약 개발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FDA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일을 해야 하고, 이는 좀 경험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퀄리티를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시드리는 거는, 일단 R&D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2008년부터 18년까지 이제 FDA 승인받은 신약들의 개발 비용을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개발 비용에 대한. 그 논문을 보면 이제 평균 비용이 일단 13억 달러. 이게 전체 그 리서치 단계부터 이제 허가까지 전체 비용이 13억 달러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실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 연구 개발비랑 시총 현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도 사실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사정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임상을 얼마나 많이 돌리고 있느냐, 그리고 기본 활동 지역이 미국이거나 하면 사실 기본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돈이 저희가 많이 들고, 연구개발비를 이제 보시면은 조금 연구개발비를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사실 20년도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시장이 너무 좋았을 때는 최대한 많은 일을 벌리는 거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정말 현실성을 고려를 한다면 일을 벌리는 거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딥테크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뾰족한 시장을 타겟하는 뾰족한 비즈니스를 모델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장 좋을 때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걸 약간 적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이제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뭐 과거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확장을 진행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 뭐 길리어드의 결과가 최근에 뭐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수했던 파이프라인들이. 그래서 뭐 갈라파고스랑 진행했던 것도 뭐 이제 좀 좋지 않게 지금 결과 나서 다 중단이 된 상황이고, 뭐 이뮤노메딕스도 인수 이제 했었는데, 이뮤노메딕스 이제 트로델비가 임상 3상 결과를 되게 꺼림직하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라는 게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블 모달리티에 대한 얘기인데, 노블 모달리티는 모달리티라는 건 의약품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항체 의약품, 뭐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런 뭐 새로운 모달리티들이 저희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뭐 항체 의약품이 이제 그 첫 번째 주자였고, 뭐 이후에 지금 ADC, CAR-T, 뭐 ASO, siRNA, mRNA 등 새로운 모달리티들이 계속 FDA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워낙 오랫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21년에도 가장 부진한 섹터였고 20년에도 가장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는 올해 1월에 좀 저희가 유달리 낙폭이 컸는데 그 이후에는 의외로 조금 시장을 크게 하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는 저희 생각이고, 결국은 이제 저희도 이제 순환매는 무조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목 내용인데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오프닝으로 영업 환경이 정상화되고 있고, 지금 TRX 추이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2분기에도 좀 지속된다면 좀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엑스코프리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유효성이 가장 강점인 약입니다. 특히 발작 완전 소실 비율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경쟁 약물이 이제 5% 미만의 완전 발작 소식률을 보이는 데 비해서 21%의 이제 비율을 확인을 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엑스코프리는 이제 저는 좀 점진적으로 침투가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3월달 들어서 지금 처방 TRX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2분기에도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온다면 좀 이 기울기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그리고 말씀드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트닉 관련해서 R&D 이벤트가 좀 올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레이저 트닉 같은 경우에는 국산 블록버스터 이제 유력 후보 중 하나입니다. 엑스코프리와 더불어서 지금 작년에 이제 11월 에스모에서 타그리소 내성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그리소랑 백근항암제 내성 이제 재발폐암 환자에서 41%의 ORR을 이제 확인을 했었고, 이 결과를 근거로 조금 신속 승인 제도를 FDA 신속 승인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외 관심 종목으로 이제 레고캠바이오와 ABL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지금 성과를 보여온 사실 ADC 업체입니다. 뭐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정말 충분히 많이 기술 이전을 해왔는데, 이제 임상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 저희가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늘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올해 드디어 첫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복성제약에 기술 이전했던 이제 허투 ADC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돼서 22년 하반기 아마도 에스모가 될 것 같은데 9월 정도에 좀 첫 결과를 저희가 공개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뭐 계약금 900억에 리얼텀 마일스톤 540억을 포함해서 올해 한 1,500억 원 정도의 현금 수령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자금 조달 없이,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려운 환경인데 그거 없이도 연구개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그랩바디 B는 이제 경쟁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트랜스페린이라는 걸 이용하는 데 비해서 IGF 원화를 이용해서 조금 안전성이 높고 반감기를 좀 늘려서 뇌내로 투과되는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게 핵심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략과 주요 종목들 되짚어 봤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